저는 경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병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조의 양기풍수와 수원화성에 대해서입니다. 정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8세기의 조선의 국왕이었고, 양기풍수라고 하는 것은, 풍수라고 하면 보통 묘자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음택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양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지, 그러니까 마을이나 도시, 이런 걸 다루는 풍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제위하고 있는 중에 건설한 조선의 18세기 말에 새롭게 만든 도시니까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 주 전공은 건축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풍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비추어지고 있는 이 책의 표지는 조선의 풍수라고 써 있는 책이고요. 이게 1931년에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그때 민속신앙 같은 걸 연구하는 학자였던 무라야마 치준에게 의뢰를 해서 이 보고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1931년에 쓰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라야마 치준 씨는 문화인류학자? 이런 공부를 하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독부에서 이걸 의뢰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는 풍수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조선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면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조선의 사람들은 풍수라는 걸 굉장히 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야마 씨가 이 보고서를 이제 열심히 썼는데 굉장히 충실한 보고서입니다. 현장 조사도 되게 열심히 했고 문헌 조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20세기 이후에 이 무라야마의 조선의 풍수를 능가하는 풍수 연구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는 편인데 풍수학을 입문하는 교과서로 쓰여도 충분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무라야마 씨가 풍수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거 한번 간단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문화의 이면적이고 근저적인 어떤 뿌리에 있는 형상의 하나가 풍수라는 것이다. 머릿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풍수가 적어도 십수세기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의 민속신앙계에서 그 지위를 점해왔고, 우리 한반도 어디를 가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널리 사람들에게 지지되어 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인 생활의 이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풍수를 펼치시면은 아주 유명한, 지금도 아주 널리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삼국지도라는 이름이 붙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풍수 이론에 따른 이상적인 생활 환경, 장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좀 살펴보면은 이 뒤로부터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줄기를 통해서 풍수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 건강한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줄기를 통해서 건강한 기운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뒤에 주산,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뒷산 같은 주산이 있고, 그리고 산이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서 그 이마가 되는 부분에 혈이라고 하는 게 맺힙니다.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택이라고 하면 그 묘자리,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면 주거지,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 앞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넓고 양지 바른 땅이 펼쳐집니다. 마을이라면 여기는 이제 논밭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은 주거지, 명당은 경작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과 명당을 감싸고 있는 것,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감싸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청룡과 우백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근하게 이렇게 산이 우리의 생활의 털을 감싸고 있는 것을 좋다고 풍수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겹으로 감싸고 또 두 겹으로 감싸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감쌀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감싸여진 영역의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곳, 이곳을 이제 수구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이죠. 우리의 마을의 예를 든다면 마을의 영역의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잘 여미어져 있어야 된다고, 잘 닫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풍수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상적인 삼터의 모습,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그림이 될 텐데요. 최근에는 그 경관 생태학, 뭐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풍수의 이상적인 그 형국, 이런 거를 생태학적으로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풍경이지만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이상적인 풍수의 형국에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 뒷산이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한국 문화의 그리운 풍경, 어떤 원형적인 풍경, 이런 것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라야마 치준이 이제 머릿말에서 풍수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존재하는 지력, 그러니까 땅이 갖고 있는 힘, 땅 속을 흐르는 생생한 기운, 여기에 의존해서 생활의 운명을 양호하게 하려는 일종의 운명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기와 음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음택 풍수. 음택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음택 풍수가 목적하는 바는 요컨대 좋은 땅, 길지에 조상이나 부모의 유해를 매장하고 그를 통해서 땅의 생기를 향유해서 자손의 번식, 일가의 번성을 비는 것. 이런 게 이제 음택풍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수는 단순히 묘지 풍수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다루는 양기 풍수도 있다. 이렇게 무라야마 치주는 풍수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조선의 22대 왕이었고요. 18세기 말이죠. 1752년부터 1800년까지 살아 계셨고,
1776년에 즉위를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조선을 다스린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는 풍수에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정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홍제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정조의 문집입니다. 정조의 글을 모아놓은 문집입니다. 여기서 정조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라는 건 정조입니다. 나는 원래 가묘가의 학문이 어두워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가묘가라고 하는 건 이제 풍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년 1774년 능원에 성묘를 한 뒤부터 은근히 뉘우치는 뜻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능원에 성묘를 했다는 것은 그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에 성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은근히 뉘우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보니까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좋은 땅에 묻혀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풍수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버지를 조금 더 좋은 땅에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기가 되어서 풍수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옛사람들이 지리를 논한, 지리도 역시 풍수의 별명입니다. 풍수를 논한 여러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서 몰두해서 마침내 그 종지, 그 풍수의 으뜸가는 뜻을 얻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원래는 지금의 그 서울의 전농동 그 시립대학교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정조가 보기에 좋은 땅에 모셔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나중에는 그 새로운 땅에, 이제 새로운 무덤에 이장을 해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모셨겠죠. 그 사도세자를 무덤을 옮기는 곳이 옛날의 수원, 그러니까 옛날에 수원이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옛날에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던 곳으로 무덤을 옮겼으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거주하던 사람을 이주시켜서 만든 곳이 새로운 수원, 그러니까 화성입니다. 정조실록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선비가 원래 선비는 풍수와 같은 미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때 그 상소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널리 술사, 그러니까 풍수의 직관을 불러서 명산을 찾는 일에는 이미 정자와 주자의 정론이 있다. 정자와 주자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선을 지탱한 이념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어찌 풍수가 성인들이 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엄하게 조쳐야 할 일이지만 이 상소를 올린 사람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의 상소를 돌려주고 돌아가서 주자의 산릉 의장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스스로 풍수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그 송나라의 학자이고요. 산릉 의장은 주자가 쓴 그 글입니다. 풍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송나라의 황제의 무덤을 정할 때 주자가 풍수적으로 의견을 냈던 글이 이제 주자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정조의 풍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 가운데 풍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 태조도 그랬고
태종 이방원도 그랬고 세종도 그랬고 세조, 선조, 광해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임금들 대부분이 풍수를 깊게 공부한 신하들이나 서원관, 그러니까 서원관이라고 하는 건 천문이나 지리, 역법 이런 걸 사주 명리학 이런 걸 연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서원관에 소속된 풍수학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처리하였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풍수를 익혀서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정조는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정조는 풍수에 관심도 많았을 뿐더러 다른 어떤 왕들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사도세자의 우정을 옮기면서 이제 새롭게 건설한 도시 화성, 나중에 이제 화성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새로운 수원, 이걸 건설하는 일을 직접 주도한 왕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정조가 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화성 성역은 막중막대한 일이다. 어떤 그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국력을 집결시켜서 그 역량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조는 화성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수원이라는 신도시를 만드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건축 역사학 분야에서는 이 수원 화성의 그 영건, 수원 화성의 건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18세기 말이니까 중세를 탈피하는 근대지향적 도시다. 이렇게 이제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건축 역사학자이신 김동욱 선생님의 유명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실학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사구시를 추구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용주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사물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풍수와 같은 미신과는 그 출발부터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평가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풍수는 그 수원 화성은 어떻게 평가를 받냐 하면 18세기 말에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은 중세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대 지향적인 건축 사상이 반영된 도시이다. 그리고 근대 지향적 도시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이론이 없고 이거는 옳은 견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근대적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화성에 성을 세우는 계획을 이제 정리하경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학자 정리하경이 축성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축성을 할 때 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과급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노동임금을 지급했다. 이게 근대적인, 현대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전까지 조선에서 성곽을 쓸 때 쓰지 않았던 벽돌을 이용한 축성을 했다. 그러니까 벽돌은 손에 잡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그 거대한 돌로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벽돌이라는 재료로 성을 쌓았다. 이거는 이제 조선의 첫사례였고요. 그리고 거중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공법이 시도가 되었고 포르와 노대, 공심돈 같은 새로운 방어시설을 도입했다. 그리고 주민의 이주부터 계속적으로 모민정책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 주민들을 모으는 정책을 실시를 했고 새로 만든 도시에 산업진흥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제 화성의 입지 조건입니다. 화성의 입지 조건이 그 이전까지의 조선의 도시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김동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조 때에 수원을 옮기는 이전에 관한 기록에 어디에도 풍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수원, 그러니까 새로운 수업의 예정지를 고를 때에 왕과 신하들은 풍수지리를 따지기보다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길을 내기 쉽고 집들이 들어서기 편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성의 입지는 풍수적인 관점과는 사뭇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화성은 풍수지리상의 명당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은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수에 밝았던 정조. 이건 사실입니다. 정조가 풍수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건 사실이고, 화성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수원, 즉 화성은 풍수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제에는 모두 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쳐놓고 보면 뭔가 갸우뚱한 거죠. 풍수를 신봉했고 풍수에 밝은 정조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 도시인데 풍수와 거리가 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의문이 발생하는 데에는 정조의 어떤 독특한 풍수의 이해, 정조의 독특한 풍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원 화성이 어떻게 그 이전의 조선의 도시들과는 다른지, 그리고 풍수적으로 어떻게 잘 맞지 않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은 간선도로,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대로가 관통하는 도시입니다. 이 대동지지라는 이 책은 그 김정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선생이 이제 그 쓴 지리서입니다. 이 지리서에는 그 당시의 조선에 10개의 대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운영을 했던 10개의 간선도로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의지로 향하는, 여기 가운데가 물론 당연히 이 한양입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의지로 가는 1번 대로가 있고, 왜 의지로 가는 게 1번 대로냐면은 중국의 황제, 중국으로 향하는 길이, 사신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경흥으로 향하는 2번 대로가 있고, 3번 동해안의 평해로 가는 3번, 동래로 가는 4번, 그리고 5번 봉화로 가는 5번이 있고, 6번 강화로 가는 6번이 있고, 7번은 이건 정조가 새로 만든 길입니다. 그 사도세자의 무덤으로 가는 7번이 있고, 8번 해남, 전라도 해남이고요. 9번 충청수영, 충청도이고요. 10번 경상도 통영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여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충청도로 가고, 갈라져서 전라도로 가고, 갈라져서 경상도로 가는. 그래서 이 길을 조선시대 때에는 삼남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 이 남부지방으로 가는 삼남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삼남이 풍년이면 천하는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화성은
중요한 길목 위에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남대로와 화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조금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872년에 그린 각 지방도시마다 그린 1872년 지방지도의 수원부 부분입니다. 화성이죠, 화성. 여기 보면 이 빨간 줄이 이게 이제 도로인데 이 위쪽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아래쪽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원 화성이 되겠고요. 이 빨간 길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지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로 통 삼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삼남으로 통하는 대로, 삼남대로란 뜻입니다. 이 삼남대로가 화성을 북쪽,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대로라는 어떤 중요한 간선도로가 화성의 안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그 조선시대 때 문헌들을 찾아본 건데 화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홍제전서의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성은 삼남대로의 요충에 직거하고 있다. 그리고 현룡원 원서도감 의궤, 이 책은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을 만들 때 쓴 의궤인데요. 새로 점한 곳은 삼남대로다. 읍치로 옮긴 곳은 삼남대로다. 본부, 그러니까 수원부는 이미 삼남대로에 있다. 삼남대로에 사람이 가득하다. 새로 정한 곳은 곧 삼남대로다. 삼남대로에 있는 까닭에 은민의 생계가 크게 이롭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대로가 도시를 관통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의 조선의 도시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나간군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김정호가 얘기했던 그 대로가 이 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면은 여기 나간이라는 도시가, 지방도시가 이렇게 있고 대로가 바깥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직산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 이 빨간 줄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빨간 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직산이 있습니다. 직산의 영역 바깥으로 대로가 지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는 말에서 내려서 들어간다. 하마비가 있습니다.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도시는 대로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바깥을 지나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대로에서 이어지는 샛길을 내어서 도시와 연결한다. 그래서 도시는 어떤 포근한, 안온한 이런 느낌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조선에서 그 읍치, 지방도시를 만드는 기본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는 이 삼남대로가 도시 안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그림인데 대로가 관통하는 도시 그 곳에는 문이 세워졌습니다. 북쪽에 장안문, 남쪽에 팔달문, 그리고 여기 창룡문이 있는데요. 대로가 관통하는 그 곳의 성문은 2층 누각으로 웅장하게 지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작게 지었습니다. 보통 조선에서 도시는 남문이 대문, 그 정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서울도 남대문이 정문입니다. 그런데 화성은 남문 하나뿐만 아니라 이 팔달문과 장안문, 삼남대로가 관통함으로 인해서 정문을 2개를 갖게 되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그 조선의 다른 도시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수도 한양의 예인데요. 여기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는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이 모화관,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러 나갈 때 진선문이면은 그 창덕궁의 문이죠. 진선문을 경유해서 도남문을 경유해서 숭례문으로 나가서 모화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서대문이 훨씬 가까운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남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남대문이 정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으로서의 남대문이라는 인식이 조선의 도시에는 있었는데, 화성에서는 그게 깨지고 그 삼남대로가 관통하는 두 곳, 북문과 남문 두 개를 정문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화성의 문이고, 이거는 서울의 동대문입니다. 여기 앞에 둥글게 쌓은 이 벽이 보이시나요? 이거 옹성이라고 하는 건데 방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이쪽에는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면은 이 옹성 위에서 공격을 해서 가두어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방어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대문은 옹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이렇게 측면에 나 있죠? 그런데 화성은 정면에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성 성형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옛날의 제도는 편개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화성에서는 사벽팔달, 사통팔달의 뜻을 취해서 이 옹성의 문을 가운데에 열었다. 그 정문과 서로 통하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로 생각이 되냐 하면은, 풍수에서는 이런 거를 극히 꺼리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곧바로 들어오는 길, 곧바로 뚫고 들어오는 길을 충파라고 해서 매우 흉한 것으로 여깁니다. 충은 어떤 찌른다는 뜻이고, 파는 깨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러서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풍수의 어떤 안온하고 포근한 그 이상적인 형국을 길이 관통하는 걸로 인해서 깨트린다는 겁니다. 산림경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면에서 곧장 뻗은 길을 충파라고 한다. 길은 반드시 빙 돌아서 굽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화성과 삼남대로의 관계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뻗어 들어오는 길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이게 어떤 그 풍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길이 구불구불하게 집으로 들어오면 길하다. 길은 구불구불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곧바로 들어오는 길을 충파라고 하는데 가장 꺼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셨던 어떤 그 화성의 이 도시 안을 꿰뚫고 들어가는 이 곧바른 길, 이런 걸 풍수에서는 극히 꺼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삼남대로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길과의 관계를 보셨고요. 두 번째는 용맥이라고 하는 이제 산줄기입니다. 용맥이라는 거는 이제 풍수에서는 산의 흐름을 용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국부라는 풍수서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 용맥이라는 산줄기를 그 양기 풍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양기로 들어오는 용은 경도, 그러니까 수도의 경우에 수천 리는 이어져야 하고, 성군, 좀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에는 수백 리는 이어져야 하며,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는 100여 리, 그리고 시진이나 마을이나 하더라도 반드시 수십 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로 이어져 오는 길게 이어져 오는 산줄기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여기에 있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오는 산줄기를 강조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그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 인자수지라는 풍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조종, 부모, 태식, 인육의 지도. 그러니까 어떤 그 조상이 되는 산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부모가 되는 산이 있고 그 부모가 어떤 내가 거주할 장소를 잉태해서 낳아서 기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삼법전서라는 풍수서에도 역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성. 이 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뒷산, 그 주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산의 봉우리를 태라고 하고 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식이라고 하며 주성의 봉우리를 인이라고 하고 혈이 이루어진 것을 육이라고 한다. 어떤 그 비유하자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잉태해서 낳아서 기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산줄기와 거주주의 관계를.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동여 지도를 보면은 그 화성지라는 읍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팔달산이 그 수원부의 서쪽에 있고 읍지의 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달산이라는 산이 읍지를 진호하는 주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림을 작게 들어가 있지만 잘 보시면 팔달산은 점으로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점으로, 작은 점으로 찍혀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는 산줄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화성이 있으면 팔달산은 그 뒤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산이고 줄기를 갖지 않으면서, 보통 다른 읍지들은 줄기로 이어지는 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까 보셨던 1872년의 수원부 지도인데요. 여기 팔달산이 그려져 있는데 혼자 이렇게 서 있고 어떤 맥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 흐르는 이 뒤에 이것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산의 줄기가 끊어져 있는 거죠. 풍수에서는 원래 땅이 한 치만 높아도 연결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독산이다, 그러니까 혼자 서 있는 산이다, 그리고 단산이다, 끊어져 있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히 꺼려야 할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달산, 그러니까 화성의 주산인 팔달산은 독산, 단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의 논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18세기에 신경준이라는 지리학자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정리한 산경표라는 책입니다. 백두대간부터 시작해서 2개의 정간, 그리고 12개의 정맥,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을 분류를 해서 선으로 그리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백두대간 있죠?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산들을, 우리나라의 산들을 족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이렇게 이은 게 이 산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라고 해서 김정호는 백두산을 특별히 강조해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산줄기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와서 백두대간이 멈추는 곳이 이제 지리산인데 지리산의 별명을 이제 두류산입니다. 두류산. 두류산이 무슨 뜻이냐면 그 두는 백두산의 두이고요. 그 백두산이 흘러내려왔다. 류해서 두류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경표를 샅샅이 뒤져봐도 이 우리나라의 산줄기의 족보를 정리한 상경표를 샅샅이 뒤져봐도 팔달산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팔달산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족보가 없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을 보면 이 주산인 팔달산에서 공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돌을 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팔달산의 좌측 등성이부터 남쪽으로 용도 600~700보에 이르기까지 성맥, 돌의 맥이 연결되어 있다. 서쪽 성의 한 면은 모두 이것의 돌을 사용하였다. 팔달산에서 캔 돌이 무려 약 13,900덩어리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성 전도에 실린 여기 그 성맥이 맺혀 있다는 그 용도가 화성 성에 의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도시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인 주산에서 돌을 캤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풍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종실록 같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쓸 일이 있다고 해도 벌석, 그러니까 돌을 캐는 것을 금해서 지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풍수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도성 내외의 산,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한양입니다. 도성 내외의 산에서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돌을 캐는 일을 모두 금해서 산악의 길을 돋워야 한다. 이런 게 풍수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화성의 주산인 팔달산에서는 공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돌도 캤을 뿐더러 또 팔달산은 어떤 줄기도 갖지 않는 그런 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간선도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풍수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맥, 그러니까 산줄기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화성은 기존의 어떤 조선의 상식적인 풍수의 견해와는 크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과 풍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간선도로, 그러니까 길과 도시의 관계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산줄기와 도시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물입니다. 물. 열린 수구와 외부 유입수의 관통이라는 주제로 수원 화성에서는 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무라야마 씨의 그 풍수 형국도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 물들이 영역 안에서 모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곳, 이곳을 이제 수구라고 하고요. 풍수에서는 이 수구가 그 지형에 의해서 잘 여미어져 있을수록, 잘 닫혀져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풍수의 기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이중환이라는 조선시대 학자가 있었고 택리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지리를 논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풍수이고요. 먼저 수구를 본다. 이 선관수구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의 형세를 보고 산의 모양을 보고 흙의 빛깔을 보고 조산조수를 본다. 물의 수구가,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이 엉성하거나 널따랗게 열려 있으면은
비록 좋은 밭이 아무리 많고 넓은 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집터를 잡으려면은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문은 양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터는 필히 구한다. 수구가 관세되어 있는 걸 구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선간수구로는 그 택리지에 실려있는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풍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조의 수원 화성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화성 성형의궤에는 화성의 수구를 남수문이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 지도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수문 주변은 그냥 횡하니 열려 있고 어떤 지형적인 이 감싸안음 뭐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명당수와 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당수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은 이제 조선의 한양의 예입니다. 여기 한양 성곽이 이렇게 있고요. 한양 도성이 있고 그 도성의 형국 안에서 물이 작은 실개천들이 이렇게 모여서 청개천이라는 물을 만들고 그게 이제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중랑천을 거쳐서 이 바깥에서 한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풍수의 형국 안에서 모인 물, 이거를 명당수라고 하고 그 풍수 형국 바깥으로 흘러가는 물, 이걸 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당수와 객수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여기 숫자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발원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원한 물들이 모여서 1차수가 모여서 2차수를 만들고 다시 3차수를 만들고 4차수를 만들고 이런 개념인데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풍수의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도시의 안이라고 할 수 있고 내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형국 안에 있는 물을 명당수라고 하고 바깥에 흐르는 물을 객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당수가 흘러나가는 이 길목, 물목을 수구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한양의 경우에는 이 명당수와 객수의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런 걸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도시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외부 유입수가 흘러 들어와서 도시 안을 거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당수와 객수의 구조가 풍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당수와 객수의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성 성형의궤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시의 가운데로 흘러오는 대천이 화성을 남북으로 꿰뚫고 있다. 광교 대천이 성을 가로질러 흐른다. 이 물을 대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도시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명당수와 객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는 수문,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물을 성곽에 하나만 만들게 되지만 화성처럼 이렇게 외부 유입수가 관통하는 도시는 수문을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명당수가 있고 어떤 국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흘러나가는 것을 수구라고 하는데 이 수구에 수문이 하나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은 외부 유입수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북수문과 남수문 2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화성은 조선의 기존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첫째로 삼남대로라는 간선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2번째로 팔달산, 어떤 끊어진 산인 팔달산이 주산으로 있으면서 용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도시이다. 그리고 3번째로 수구는 열려져 있고
대천이라는 외부 유입수가 도시를 관통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풍수의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풍수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화성은 세 가지 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풍수의 밝은 정조가 화성의 건설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정조의 독특한 풍수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관수구의 이야기죠.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했던, 먼저 수구를 보고 집터를 잡을 때는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곳을 구해야 한다. 이 유명한 문장을 정조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홍제전서에 쓴 글인데요. 마치 이중환의 선관수구론을 의식하고 얘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수구가 넓게 열려져 있으면 백성이 풍요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먼저 수구를 보라고 하는 선관수구 네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선관수구의 논리는 도읍에는 없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가명, 그러니까 풍수의 별명인 풍수 책에서 찾아보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풍수의 책에는 어떤 책이든 다 이 수구가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중환의 선관수구론이 맞는 거고, 정조의 이 문장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의아한 문장입니다. 실제로 인조실록에 보면은 인조라는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구의 돌멩이 하나는 산 10,000개에 필적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정조의 말에 의하면 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스스로 그렇게 풍수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정조가 풍수 실력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록에 정조의 어떤 그 풍수적인 견해들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묘자리를 볼 때 혈체의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조성할 때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흙을 보충하면 천연으로 이루어진 정결함을 잃기 쉬우니 원형 그대로 잔디를 입혀라. 그리고 경들은 모름지기 옅게 파고 깊게 파지 말아서 차라리 기란 기운이 밑으로 지나가게 할지언정 위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뜻을 더욱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렇게 무덤, 묘자리 음택에서는 아주 그 세세하게 풍수적인 어떤 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양기,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지인 도읍에서는 그런 논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택, 그러니까 음택. 음택과 양기는 대소, 크고 작음과 같고 다름의 차이가 있는 이치. 이걸 얘기하면서 정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택과 양기는 같은 풍수이지만 그 적용되는 논리가 달라야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기는 위로는 도읍이 있고 중간에는 관청이 있으며 아래로는 촌락, 마을을 이룬다. 많을 경우에는 수만 가구가 있고 적을 경우에도 수천 수백 가구를 배치하여 살 수 있게 한 연후에야 양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고 넓은 곳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양기풍수라는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음택, 유택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조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음택,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양기, 이것은 풍수의 논리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조의 새로운 해석이고, 원래 정통적인 풍수의 그 논리로 본다면 양택과 음택은 규모의 차이만 있지 그 논리는 똑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수원 화성이 풍수적인 논리와 길과 산과 물의 관계에서 풍수적인 논리와 배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정조도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서 대대적인 비보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비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무라야마 치준의 이야기입니다. 비보라고 하는 건 그 풍수적인 어떤 보완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지력의 왕성함을 더하는 시설, 그러니까 부족한 걸 메꾸고 지나친 걸 이렇게 줄이는, 세운을 방지하는 시설, 어떤 인위적인 보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이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수선전도, 수원 한양의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산줄기를 이렇게 이어서 모토소라고 쓰고 있습니다. 흙을 보충한 곳,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산줄기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흙을 보충해서 이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 이제 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양 도성도인데요. 청계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곳, 아까 수구는 닫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구에 어떤 그 닫힘, 안온함을 더하기 위해서 나무와 숲을 조성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한양의 그 사산금표도라는 지도인데, 여기 청계천이 흘러나가서 이 밖으로 나가는 수구에 가산, 그러니까 가짜산, 인위적으로 만든 산을 조성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토소가 있고 가산이 있고 여기 숲이 있는데,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동국 여지 비고의 기록인데요. 보현봉 지록은 도성 한양의 주맥이다, 주된 산줄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토소를 설치하고 보축을 주관했다, 이런 게 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양의 수구인데요. 명당의 수구에 3개의 작은 산을 만들고 각각의 산에 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막는 것이 고인, 옛사람의 법이다. 그 3개나 7개의 작은 산을 만들고 소나무, 회나무, 버드나무 등을 심어서 수구를 좁게 하였다. 이런 게 이제 그 조선시대의 비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수적인 형국을, 모자른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구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구막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 시골 이런 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의 어떤 대표적인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주의 지도인데, 전주에서도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숲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박정향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한글로 기행문을 쓰면서 전주의 수구막이가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구막이라는 거는, 그 수구막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비보는 그 마을을 조사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터뷰에서 이제 얻은 말인데, 이게 조선시대 사람의 그 한글 기행문에 수구막이라는 이 4글자가 적혀 있는 거는 아마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그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풍수적인 형국을 보완하는 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도 그 수원 화성이 도로의 관통, 용맥의 부재, 그리고 외부 유입수의 관통, 이런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거 정조의 말입니다.
과거 명사들의 큰 계책을 참고해 보면 평양성이 만들어졌을 때 강의 오른쪽에 장림을 길렀다. 어떤 긴 숲을 길렀다는 거죠. 그리고 선산읍이 완성되올 때도 시내 왼쪽에 거수를 두었다. 우선 화성에서도 올해부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 등등 종류를 가리지 말고 많은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숲을 만들어서 경관을 고치는 것. 원문은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가장 먼저 조처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화성의 경관을 고치는 지시를 이제 정조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정조가 평양과 선산의 예를 들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실제로 평양에 이렇게 장림, 심리장림이라고 써있는 장림이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선산에서도 물가의 주변에 동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인위적인 숲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도 화성성형의궤에 의하면 정조의 지시대로 1794년부터 97년 4년 동안에 걸쳐서 커다란 식수,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용현, 북수문, 대천, 삼남대로 뭐 이런 곳들을 이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화성이 그 외부와 관통되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숲을 만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화성은 18세기 조선의 신도시로서 그 이전의 조선의 도시들과는 다른 어떤 개방적이고 열려진 환경, 도시의 입주 환경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도시의 그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온한 도시, 그리고 관통하고 열리는 도시, 이거 사이에 어떤 그 긴장 관계가 화성에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도시, 포근하게 감싸여지고 닫혀져 있는 도시, 이게 원래 조선의 이상적인 도시의 규범이었는데 풍수의 이념에 따른 18세기로 들어오면서 시대적인 요건이 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 요구가 되고 이러면서 기존에 닫혀져 있는 도시를 계속 고집할 수 없었던 거죠. 개방과 열림이 요구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이념과 시대의 요구 사이에 긴장 관계가 화성에서는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조선시대의 도시의 그림들인데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시들, 이거는 어떤 그 18세기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조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택리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감싸여짐이 한 겹이어도 충분하지만 세 겹, 다섯 겹, 겹겹이 감싸여져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야지만 대대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걸 산화금대, 이제 그 산과 물이 서로 이렇게 감싸는 모습, 산수세포, 풍기밀집,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풍수적으로는 이상적인 상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 청룡과 백호, 현무와 주작, 이렇게 사방에서 사신이 감싸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풍수에서 말하는 혈과 명당의 이상적인 조건이었고, 이런 이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포근하고 안온한, 포근하고 아늑하게 감싸여진 생활의 삼터,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지도 굉장히 과장되어서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 주변의 산과 물들이
이 삼터를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퇴계 선생의 그 도산서당이 있는 도산서원입니다. 굉장히 아늑하게 포근하게 감싸여져 있는 그 입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세기가 요구했던 어떤 그 양기, 주거지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18세기 조선 상업계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세기가 되면은 원래는 그 장사를 하려면, 상업행위를 하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 시전상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그 유통 단계 상품을 매점하는 매점 매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의 큰 문제로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상도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길목들, 어떤 간선도로들을 이제 점거를 해서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에서 교통의 요지를 장악해서 물건을 이제 매점 매석하는 거고, 이게 조정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일이 주어졌을 때 기존의 어떤 그 닫히고 폐쇄적인 이런 도시 환경을 고집할 수는 없었던 거죠. 간선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산과 물과 둘러싸여 있는 풍수적인 기존의 안온한 입지를 화성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배경들이 어떤 수원 화성에서 보이는 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닫힘과 열림의 긴장관계, 그리고 안온함과 관통의 도시의 그 양면적인 긴장관계, 이런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런 것들을 음택과 양기를 분리하면서 기존의 풍수 이론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성은 삼남대로라고 하는 간선도로를 도시 내부로 관통시켰고, 마찬가지로 대천이라는 외부 유입수도 내부로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열린 개방적인 입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수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양기 풍수, 전통적인 도시의 입지 환경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서로 상호 관입한다. 이거는 건축이나 도시 분야에서 근대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조는 화성의 경관을 고치는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대대적인 비보, 그러니까 식수와 조림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류를 가리지 말고 많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라. 그래서 화성의 경관을 고치는 개관을 해라. 이게 정조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정조의 이런 밑바탕, 생각의 밑바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수에 둘러싸인 안온한 도시, 풍수에 입각한 아늑한 입지 환경, 이런 가치는 18세기의 신도시 화성에서도 간단하게 단숨에 포기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그 비보, 식수, 조림, 이런 걸 지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림과 둘러싸임, 안온함과 관통, 이 긴장관계를 통해서 18세기의 근대지향적 도시의 존재 형식을 화성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양택풍수, 양기풍수는 음택과 달라야 한다. 이런 어떤 정조의 18세기적인
제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조의 양기풍수와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오늘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